네, 안녕하세요. 지금 7시가 됐는데, 한 2분 정도 더 기다려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다. 바로 들어보겠다. 바로 들리네요, 진짜. 그게 아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 네, 봤어요. 봐서. 실제로? 네, 아니, 자기 몇 개예요? 자기하고 동이네요. 알게도 사귀잖아요. 난 사기 안 쳤어요. 아직 링크를 확인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요. 한 1, 2분 정도 더 기다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 졸업생 윤지혜고요. 지금부터 한번 저희 준비한 내용을 시작해 볼게요. 오늘도 일요일 아침부터 강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쉐어스 강의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도 지난번 강의처럼 중간중간에 질문도 받고 마지막에 최종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강의는 제가 맡고 질의응답은 저희 남편이 맡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벌써 1회차 강의에서 2주가 지났고 또 이번에 새롭게 와주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지난번 강의에서 정리했던 내용도 잠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현재 10년차 직장인이고요. 세종, 서울, 춘천 3개 지역에 5개의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이캔유는 4기로 졸업을 했고 지금 현재 남서부 마을 학습부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 저희가 최근 2달 전에 강원도로 이사를 오면서 강원 영서 지역에서 마인드 박스 독서 모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1회차 강의의 핵심 키워드는 이타성이었어요. ICANU 과정을 수료하기 전에 저희 쉐어하우스는 수익률 중심으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ICANU 과정을 통해 배운 이타성의 가치를 쉐어하우스에 담아서 리뉴얼한 스토리를 지난번 강의에서 들려드렸습니다. 특히 쉐어하우스 운영이 이타성이 경쟁력이 되는 부업이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리면서 공간 세팅, 소통, 입주자 케어에 있어서 달라진 전후 모습들을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아이캔유 과정을 몸에 붙인 우리 오슬라이 모든 우영이는 수강생과 졸업생들이 우리 젊을 때 진짜 잠시만요. 우리 신랑 여기 9살 지금 때인가 음소거 그때도 안 같이 해주신 분이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음소거를 하고 네. 혹시 음소거 깜빡하신 분들은 네,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아이캔유 과정을 몸에 익힌 이웃님들이 우리 모두가 배움을 돈으로 바꿀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 깨달음이 저희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된 핵심 동기예요. 아이캔유에서 지향하는 가치가 글쓰기랑 자기 개발에 많이 맞춰 있긴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리고 저희 같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이타성까지 갖춘 아이캔유 이웃님들께서 배운 것들을 수익 창출로 연결하는 경험을 들어보시고 어,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강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쉐어하우스 운영 철학에서 이타성의 옷을 저희가 입힐 수 있었던 것은 책 미워하는 용기의 공로가 가장 컸는데요. 아이캔유 과정을 수강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들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아들러가 인생의 주어를 나에서 우리로 바꾸는 이타적인 태도가 행복으로 데려다 준다라고 말했던 것이 크게 감명을 받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고자 노력했던 스토리를 들려드렸습니다. 이번 2회차 강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실행력입니다. 미움받을 용기와 더불어서 아이캔유 필독서 중 하나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 하브에커의 백만장자 시크릿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온 메시지들과 저희가 쉐어하우스를 운영했던 실행력을 중심으로 같이 매칭을 해서 쉐어하우스 오픈 과정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의 본론은 A와 B 파트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본론 A 파트에서는 저희가 1호점에서 5호점을 오픈하기까지 거쳤던 과정들을 차례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해당 부분 목차를 보시면 자가 매입, 기존 매물 인수, 월세 전대차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적혀 있는데요. 저희가 다 직접 경험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본론 B 파트에서는 일반 임대 대비 쉐어하우스의 수익성을 알려드리고 타입별로 어떤 매물이 좋을지 추천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나에게 어떤 방법이 맞을까 생각을 해보시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회 강의는 한 40분 정도에서 마쳤는데요. 이번 강의는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전달드려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아서 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의응답 등으로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면 일정 있으신 분들은 따로 말씀 없이 편하게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백만장자 시크릿의 챕터 11, 시간이 아닌 결과에 따라 보상받아라 라는 말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특히 이 챕터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돈과 시간을 교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이 참 아팠어요. 직장을 구하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직장에서 근로를 한다는 것이 뭔가 평가절하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돈을 버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된 뒤로는 하브에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당 돈을 버는 사람에서 결과에 따라 보상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힘든 일이 뭘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건 바로 머리로 아는 것을 실제 몸으로 움직여 실행까지 옮기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요즘 정보는 굉장히 많이 오픈돼 있어서 몰라서 못한다는 말은 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이유는 강한 동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강의 참석해주신 이웃님들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시급이 아닌 내가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주어지는 일들을 원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브에커가 주장하는 대로 전업이든 부업이든 자기 사업을 시작해 볼 시점에 서 계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 A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1호점에서 5호점까지 성장하게 된 쉐어하우스 스토리를 시간 순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쉐어하우스 매물을 구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장애물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 같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첫 번째는 자가 매입으로 운영하는 쉐어하우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와 남편은 2019년도 5월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전셋집을 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언젠간 집을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 저희는 세종에 살고 있었고 세종에서 서울을 오가면서 부동산 강의를 수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무료 특강 형식의 쉐어하우스 강의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10월부터 신혼집 근처에 있는 쉐어하우스에 필요한 매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첫 시작부터 사실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책이랑 강의에서는 전대차 계약을 맺어서 내 집 없이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 방법을 소개해 주시는데요. 막상 실제 매물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을 다녀보니 강의나 서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월세에 전대차가 가능한 매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5년 전에는 그리고 지금보다 쉐어하우스라는 개념이나 용어 자체가 훨씬 낯설었어요. 특히 저희가 오픈하려던 지역이 세종시에서도 조치원 읍으로 분류되는 지방이다 보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임대인은 물론이고 부동산 소장님께서들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쉐어하우스를 구하기 위해 전대차 물건을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하기도 전에 그건 좀 어려울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대로 접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쯤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을 사서 한번 해보자. 전 깜짝 놀랐어요.
전셋집을 구하고 남은 돈이 약 4천만 원 정도밖에 없었는데 아무리 지방이어도 어떻게 이 돈으로 아파트를 사?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또한 쉐어하우스를 하기 위해 부동산을 산다고? 이런 얘기는 어디에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한 건 세 가지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첫 번째, 더 이상 공부나 생각만 하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한 데서 오는 그 간극, 그로 인한 허탈감을 느끼고 싶지 않다. 둘째,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투자 물건을 찾겠다는 욕심만 앞선 상태로 아무런 의사결정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싫다. 셋째, 이대로 포기하면 쉐어하우스는 영영 해볼 수 없는 과제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스스로 가둔 알을 깨고 나와야 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그때 일이 백만장자식 글이 5번째 주제인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의 메시지와 딱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부자들은 기회를 보고 뛰어들어 더 부자가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준비만 하고 있다라고 하부 에코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준비만 하는 과정을 끝내고 어떤 형태로든 실행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던 때였어요. 이제부터는 월세 매물이 아닌 매입을 염두에 두고 다시 매물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계시던 여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시설과 함께 통째로 매물을 내놓은 곳이 있어서 방문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받았던 약간의 충격이 쉐어하우스에 대한 열망을 더 키우는 촉매제로 작용을 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A 쉐어하우스는 47평 아파트에 1층에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특이했던 점은 가벽을 설치해서 방 4개를 5개로 쪼개서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가벽으로 만든 베란다 쪽 방에 어린이집에서 설치하듯이 현관을 하나 더 내가지고 집주인분께서 거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시면 방도 굉장히 좁고 사진에는 없지만 주방과 거실도 어두워서 고시원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분위기가 좀 삭막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B 쉐어하우스는 훨씬 더 깔끔하긴 했는데 인테리어적 요소가 없어서 최소한의 물건들로만 운영되어 있고 포근한 느낌을 주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 저희는 좀 더 따스하고 소비자 친화적인 쉐어하우스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채가 전부 만실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도 상품을 좀 차별화할 수 있으면 선택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오신 분 중에 진지하게 쉐어하우스 운영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일단 주변에 매물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임장을 해 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있는데요. 저희가 질문 시간이 따로 아, 정해져 있어서 조금 네. 이따가 같이 한꺼번에 선생님 질문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저희가 가진 자금으로 실제 매물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였어요. 집을 사본 적도 없고 결혼한 지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아서 이 아파트가 향후에 가격이 오를 것인지, 뭐 오른다면 얼마나 오를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에는 지식도 경험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알아볼 수 있었던 건 기껏해야 그동안의 아파트 가격 추이 정도였는데요. 당시 입주 7년 차를 맞이하고 있던 이 아파트는 분양 이후로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고 쭉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설마 분양가보다 떨어지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했고 '단돈 1천만 원이라도 오르면 정말 좋겠다.' 이런 단순한 계산으로 매수를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초보 투자자였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실전 경험을 해 보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은행에 알아보니 낮은 금리로 그 당시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밖에도 일으킬 수 있는 대출들을 총동원해서 들고 있던 현금 4천만 원을 보태서 2억 4천으로 47평 아파트를 살 수 있었는데요. 당연히 로얄동, 로얄층은 살 수 없었고 거의 최저가로 나와 있던 2층 매물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앞부분이 트여서 전망이 좋았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드디어 첫 쉐어하우스 오픈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진이 저희가 매입한 아파트의 거실 모습인데요. 보시면 굉장히 거실이 넓다는 걸 알 수 있고 방들도 크게 확장된 아파트였습니다. 자가를 매입해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실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내 맘대로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거나 마음에 드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면 시장에서도 다른 물건에 우선하여 선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첫 집이 생기니까 제가 살 집도 아닌데 굉장히 열심히 쓸고 닦았던 것 같아요. 시간만 나면 어김없이 쉐어하우스를 찾아가서 청소도 하고 공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꾸며볼까 이것저것 시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처음으로 시도한 것은 어, 카페처럼 레일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었는데요. 전문 기사님을 모셔서 거실하고 주방에 레일 등을 달아놓으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화사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해 크리스마스에는 저희가 따로 어딜 가지 않고 쉐어하우스에서 먹고 자면서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지, 난방이 잘 되는지 등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한적한 곳이라 밤에도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살게 된 학생들이 부러워지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당시 살고 있던 집보다 훨씬 넓고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본 것은 페인트 칠인데요. 문 색깔이 어둡고 좀 칙칙한 느낌이 있어서 하얀색으로 칠하고 거실의 벽도 원래 이렇게 살던 가정집 분위기보다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어서 짙은 녹색으로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부부가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간다는 감각 덕분에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임했던 것 같은데요. 조명을 달고 페인트 칠을 하고 나고 공간을 분할해서 테이블 공간, 바 공간, 리클라이너 공간으로 구분을 하니까 제법 근사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인실의 방을 꾸미기 전 모습이고요. 이거는 꾸민 후의 모습인데요. 한쪽에는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노란색 벽지를 발랐고 침대랑 러그, 조명이랑 소품 등으로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만시를 채우게 되었고요. 그 우여곡절은 다음 3회차에서 홍보 및 마케팅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방법은 기존 매물을 인수하는 방법인데요. 세종시에서 쉐어하우스를 오픈한 다음에 1년이 지날 때쯤 저희가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때가 2020년 가을경이었는데 당시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전 기본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청소 같은 거를 하기 위해 쉐어하우스를 방문하는 것도 서로 꺼려지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사까지 오게 되면서 이제는 새로운 지역에서 2호점을 운영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막상 서울에서 쉐어하우스를 오픈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서울에는 쉐어하우스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특히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공동 주거 생활에 세입자를 잘 구할 수 있을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백만장자 시크릿의 챕터 16,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시작하라인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부업을 생각하면 여전히 여러 가지 두려움이 생기실 거예요. 저희도 매 순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고 또, 괜찮을까? 너무 어렵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항상 공존하게 되더라고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두려운 감정이 드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감정까지 멈출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같은 감정을 가지고도 행동을 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하버에커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서울은 지방보다 경쟁도 세고 집을 살 돈도 이제 없는데 저희는 어떠한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야 될지 연구를 해야 했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매수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빠르게 오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기존 쉐어하우스를 인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네이버 카페에 아이러브 쉐어하우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세입자들이 방을 구하기도 하고 또 그 임대인들이 매물을 내놓는 게시판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쉐어하우스 양도 양수 게시판에 여러 매물이 올라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매물로 올라온 물건들을 임장하면서 서울 지역의 쉐어하우스들을 스터디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네, 게시글을 읽으면서 시설 관리금을 포함해서 여러 조건이 맞는다면 저희가 제로에서 오픈하는 것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다라는 장점이 있겠다는 걸 알게 됐고요. 여러 매물을 비교하던 중에 조건에 부합하는 매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여러 개의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에서 내놓은 매물이었는데요. 서울 지역에서만 10개 가까운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신촌과 홍대 지역으로 사업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 외 지역의 쉐어하우스들을 운영할 수 있는 양수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매물들 중에 성신여대 근처에 매물이 시설 양도금도 150만 원으로 저렴했고 기존 입주자들도 계약 기간 2달 정도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만실 상태는 아니어서 당시 수익은 월 50만 원 정도로 크진 않았지만 기존 계약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실 리스크 없이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입주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새롭게 흥미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담당자와 미팅을 잡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쉐어하우스 부업을 하면서 경험했던 장점 중에 하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젊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건데요. 이 서울 쉐어하우스를 인수해준 그 앵코 위더스라는 스타트업 회사는 유학생들한테 주거를 포함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담당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과의 가까운 교류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쉐어하우스를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발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앵코 위더스처럼 저희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인수를 결정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저희가 인수받았을 때의 그 서울 쉐어하우스 거실 모습이에요. 여기는 성북구에 위치한 4층 빌라이고 4층에 있는 매물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다른 소리가 조금 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음소거가 안 되신 분들을 음소거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크지 않은 빌라였는데도 방이 3개고 화장실도 2개가 있어서 공동생활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요. 거실보다는 방 사이즈가 오히려 크게 나와서 거주하는 사람의 만족도가 괜찮은 매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인수를 받을 때 3명의 유학생들이 쉐어하우스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미국, 러시아, 인도에서 온 학생들이었어요. 특히 여기 인도에서 온 여학생이 한국어가 굉장히 유창해서 소통하기가 어렵지 않았고요. 그냥 쉐어하우스를 통해 인연을 맺은 김에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여름 방학 때 시간을 내서 다 함께 차를 타고 춘천에 1박 2일로 여행 가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퇴실을 하고 중간에 또 새롭게 입주를 한 미국인 여학생 2명인데요. 이 친구들이 쉐어하우스 온 첫날 저희가 호떡을 만들어주면서 환대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었던 좋은 기억들은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월세 계약을 맺어서 전대차 운영을 하는 것들을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챕터가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세종에서 쉐어하우스 운영을 하면서 시스템을 어느 정도 익히고 또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업성에 저희가 조금 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주자의 만족도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남은 과제는 양을 늘려서 수익률을 더 높이는 것이었는데요. 백만장자 시크릿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크게 이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업가란 수익을 얻으면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저희가 세종과 서울 이외에 저희에게 익숙한 지역인 남편의 고향 춘천으로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오가기에도 세종보다 더 편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과 가깝다는 것이 선택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희가 세종하고 서울을 구할 때랑 마찬가지로 이번에 춘천에 있는 쉐어하우스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강원대학교가 춘천에 있는데 그 근처에서 한 부부가 5개의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보다도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발주자 쉐어하우스가 존재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만큼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특히 아까 그 엔코처럼 기업이 아니고 개인으로서 5개까지 본격적으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모습에
저희는 그렇게까지 많은 쉐어스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굉장히 좋은 자극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시작했던 거는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을 경험 삼아 하나 정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캐시카우로서 쉐어스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업가 정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실제로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14호점까지 운영을 하고 회사를 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목표치를 상향하기로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소에 딱 할 수 있는 만큼만 목표치를 잡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다른 타입의 사람들을 보면서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매물 탐색을 시작했는데요. 춘천 같은 경우에는 세종이나 서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매물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25년 이상의 구축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월세가 비교적 저렴한 상태였는데요. 심지어는 보증금 1천만 원으로도 20평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가정집에서는 구축보다 당연히 신축을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쉐어하우스를 구할 때는 구축도 가격적인 면에서 크게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의 쉐어하우스와 춘천의 쉐어하우스 보증금을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서울은 빌라인데도 보증금이 2,5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춘천은 구축 아파트 3개를 합친 금액이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당 월세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수익률 설명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4명이 살고 춘천 같은 경우에도 각 매물마다 4명이 살기 때문에 춘천 같은 경우에는 같은 2,500만 원으로 12명이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단순 계산을 했을 때 춘천이 서울보다 약 3배가량 수익률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난번 저희가 1회차 강의를 마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지방에서도 쉐어하우스를 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아마 답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구축이다 보니까 매물을 잘 선별해야 돼요. 스타일링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너무 구식이면 계약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여학생들이 특히 화장실을 꼼꼼하게 보거든요. 그리고 작은 방이 너무 좁아서 1인이 지내는데 불편하다면 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방이 확장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안방이 특히 확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안방에 2인실을 만들 수 있어야지 저희가 월세를 내더라도 수익을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대출이 없고 자가라면 그냥 1인실 3개를 운영을 해도 일반 임대보다 훨씬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지만 우리가 월세를 내는 입장이 된다면 4인을 받을 수 있도록 꾸며보는 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쉐어하우스 공식은 일반 임대랑은 좀 거꾸로 가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공용 공간으로 만들 거실 같은 것은 굳이 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부터 그리고 잠시만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지금부터 이제 질문을 저희 남편이 받아서 답변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아까 질문해 주시려던 원혜경 선생님 질문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첫 번째 강의 못 들어와서 그런지 좀 쉐어할 수를 아예 모르는 건 아닌데 얘기는 들어봤는데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좀 헷갈린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5가지 질문을 좀 나누자면 5가지 질문이에요. 미리 쉐어할 수에 대한 공부를 두 분이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호점에서 1호점부터 해서 지금 5호점까지 다 뭔가 하셨잖아요. 쉐어하우스요. 할 때마다 대출을 받으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쉐어하우스에 대한 두 분만이 이렇게 하셔갖고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커뮤니케이티가 있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매물을 봤다, 어디서 뭐 쉐어스가 나왔다, 봤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또 어디서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한 정보가 좀 저한테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5번째는 저도 몇 년 전에 쉐어하우스가 이제 앞으로 뜰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하진 못했어요, 행동으로. 근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괜찮은 건지에 대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5가지 질문 중에 두 번째부터
5번까지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만 네, 윤재인님께서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미리 쉐어스에 대해서 공부했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던 그 당시 저희가 경매 강의를 듣고 있었고, 그 경매 강사님께서 쉐어스랑 에어비앤비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한 3시간 정도 무료 특강을 해주셨어요. 쉐어스 운영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 정도면 나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 22살쯤에 호주에서 쉐어스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때 느꼈던 불편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바꾸면 좋겠다.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녹여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책도 참고를 했는데요. 근데 책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책도 뭐 한두 권밖에 나와 있지 않긴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2번에서 5번, 저희 김성현님께서 답변 드릴게요.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5개 호점 중에서 자가로 이제 오픈했던 1호점 같은 경우만 주택담보 대출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2호점부터 5호점까지 4개 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따로 이제 대출을 일으키진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저희가 1호점의 쉐어스 1년 최소 수익성을 연 1,000만 원 정도로 이제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이제 계속 재투자를 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좀 다행스러운 조건이었던 게 아직 두 사람이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직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근로소득으로 인해서 이제 저축액이 또 발생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좀 재투자가 빠르게 가능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원혜경 선생님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제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 이제 그 커뮤니티에 도움이 있었냐고 여쭤봤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에 잘하고 있는 쉐어하우스들을 벤치마킹하고 스터디했던 부분들이 가장 유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특정인의 이제 조력을 장기적으로 받았다기보다는요, 예를 들어서 10개 내외에 잘하고 있는 쉐어하우스들의 인테리어들, 그리고 운영 노하우들, 또 커뮤니케이션 방식들을 좀 많이 스터디를 하면서 좋은 것들은 또 보고 본받고 또 나라면 여기서 어떤 차별화되는 포인트를 할 수 있을지를 많이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적용했던 것들이 주요했고 그런 과정은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희가 쉐어하우스를 5개를 하고 이렇게 기회가 돼서 쉐어하우스 강의를 했지만 저희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거나 또 전문가라는 생각은 아직까지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시점에서 또 운영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당장 다음 학기에 다음 연도에 공시를 아니 발생하고 넘어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쉐어하우스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공부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질문이었던 적절한 조건의 인수 매물을 찾는 것 같은 경우에는요. 네이버 카페에 일단은 쉐어하우스라고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카페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이제 가입자 수가 큰 네이버 카페가 이름이 I love 쉐어하우스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게시글들이 있고요. 대부분의 게시글들은 입주자들을 모집하는 글이 올라오고 또 제가 원하는 입주하고 싶은 쉐어하우스의 조건들을 올리는 글들이 사실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가다 양도와 양수를 원하는 글들이 그 조건의 글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카페에 들어가서 검색을 어떻게 하냐면 쉐어하우스 인수, 쉐어하우스 양도, 쉐어하우스 양수 이런 식의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하면 좀 소팅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아주 많은 매물이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질문. 좀 몇 년 전부터 쉐어하우스라는 키워드가 많이 이제 뜨긴 했는데 현재까지 유효하냐 이제 질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 쉐어하우스들이 몇 년 동안 굉장히 좀 많이 생겼고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양적으로도 늘어났지만 그 안에서 또 호스트들이 경쟁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좀 많이 상형 편준화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쉐어하우스를 처음 스터디했던 4년 전에 이제 시계를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 기존 쉐어하우스들을 보면 좀 예전에 하숙집 같은 컨셉의 쉐어하우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인테리어를 신경을 쓰면 경쟁력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좀 잘하고 있는 쉐어하우스들이 많다.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과거에 비해서 좀 레드오션이 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내가 이 시장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를 좀 판단하는 것이 좀 그런 좀 안 좋은 데이터보다는 내가 실제로 염두에 두는 그 지역의 경제 쉐어하우스들을 좀 먼저 보고요. 그래서 이 쉐어하우스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하려고 하는 쉐어하우스 모델이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좀 이것도 사업이다 보니까 막 무조건 하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분들 아, 질문도 좀 받아볼까요? 네. 근데 이 5번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방금 저희 남편이 서울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말한 그런 한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쉐어하우스가 많이 없는 곳들이 있어서 신기할 정도로 저희가 이제 제 친구들을 관심이 있다면 오픈을 시켜주려고 친구들이 있는 지역에 검색을 몇 번 해봤는데 아니 왜 도대체 여기 근처에 없지? 라는 생각이 드는 곳들이 좀 몇 군데 지역이 있었어요. 충청도 쪽인데 그래서 그런 질문도 실제로 많이 하세요. 지금은 너무 소아시장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경쟁 상대는 오피스텔이 아니고 빌라에 살려는 사람들. 근데 그 빌라가 굉장히 옛날 빌라들은 저희 인식 자체도 좀 모범 지역이 될 수 있고 혼자 살기 좀 무서워하는 여학생들도 많고 특히 어머님들께서 아이가 1, 2학년으로 멀리 지역에 갔는데 절대 나는 빌라에 혼자 살고 싶게 하지 않아. 아파트에 여러 명이 살고 있으면 너무너무 안심이 돼. 이런 수요층들은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세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히 집이 없어서 그 문의를 다 소화를 못할 정도로 굉장히 그 요청이 많고 요즘 간혹적으로 남자분들께서도 쉐어스를 찾는 수요가 조금씩 생길 때도 있어서 서울하고 지방하고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주실 분 계시면 그 손 모양을 올려주시거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김기학 선생님께서 이제 전대차 동의 매물을 쉽게 구하는 방법이냐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구하기가 어려운 게요. 저희가 임대인의 그 입장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임대인 같은 경우는 사실 집의 망가지는 게 가장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전히 좀 나이가 있다기보다는 기존의 그 임대인 분들이 좀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쉽게 동의를 안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임대인분들의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면서 또 임대인이 원하는 부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좀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좀 윤재 선생님께서 느끼신 거를 한번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연이어서
또 제가 느꼈던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임대인분들을 먼저 설득하기 이전에 부동산 소장님들께서 저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부동산 소장님들 같은 경우 요즘에는 쉐어스에 대해서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인 지역에도 운영이 되고, 예를 지방 같은 경우에 본인 지역에도 운영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같이 찾아서 보여드리면서 아, 여기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운영하려고 한다. 내지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미 이러한 내용의 경험자고 집을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임대인들께도 드릴 수 있는 그 베네핏이 반드시 있다. 뭐 필요하시다면 6개월치 월세를 한꺼번에 지불할 수도 있고, 소장님 같은 경우에도 계약권이 성사가 되면 중개비를 더 드릴 수 있다라는 이러한 좀 당근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대해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겠다는 거를. 그래서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좌절하고 이 과정에서 좀 포기하는 경우가 많겠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어려움을 많이 느껴서 좀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만약 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험을 많이 하고 좀 더 매뉴얼을 많이 만들고 성공 사례들을 많이 발굴을 한다면 이거를 가지고도 지금 이런 강의처럼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현재로서도 사실 가장 유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음 학기에서도 또 새롭게 좀 시도해 보려고 하는 액션 플랜들을 지금 많이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김민경 선생님께서 시니어들의 운영 차별화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인 오픈 방법을 설명드리고 2차 질문 시간 때 이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계속 발표 뒷부분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 총괄 질문 받는 시간 가지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론 B파트 수익성과 나에게 맞는 매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잠시만요. 네, 그럼 이쯤에서 쉐어스가 과연 얼마를 버느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난번 설문조사 때 이 질문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무도 이 질문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쉐어스랑 일반 임대 수익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저희가 오픈했던 세종시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보실게요. 그 왼쪽에 지도가 세종시에 있는 조치원 쉐어스가 있는 곳인데요. 초록색을 표시한 곳이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있고 남쪽에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있어요. 홍익대학교는 입학 정원이 1,400명,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입학 정원이 1,600명으로 1년에 이 두 개 합치면 3,000명의 입학 정원이 발생을 하고요. 입학 정원은 1학년의 수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4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년간 약 1만 2천여 명의 학생이 이 지역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것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쉐어스 같은 경우에 세종시는 정원이 6명이기 때문에 1만 2천 명 중에서 6명만 구하면 만실이 되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 중에서 0.05%의 선택만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픈 이후에 코로나가 가장 심해서 원격으로 수업을 하던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만실로 운영될 수 있었고요. 참고로 이 입학 정원 자료는 네이버 검색창에 간단하게 땡땡 대학교 정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기 때문에
인근 지역 대학교 정원을 확인하실 때 요긴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당 아파트의 임대 현황을 살펴볼게요. 이 아파트는 2013년도에 준공이 돼서 올해 11년 차를 맞이하는 아파트인데요. 저희가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35평부터 54평까지 있고 약 1000세대로 꽤 대단지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47평 기준으로 지난달 월세 실거래가를 확인해 봤는데 2020년 6월 기준에 보증금 2,000, 월세 80으로 계약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참고로 매매 실거래가는 약 3억 후반대 정도인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세 2,000에 80짜리 매물을 쉐어하우스로 운영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실제로 받고 있는 쉐어하우스 월세 금액을 보여드릴 건데요. 47명 아파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명이 거주를 해요. 그 왼쪽에 있는 2개는 1인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위아래 방은 각각 2인실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가장 큰 1인실은 월 45만 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작은 1인실은 월 4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요거 2개만 합해도 85만 원으로 아까 2천에 80보다 벌써 5만 원의 수익이 더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아직 2인실이 2개 남아있죠. 2인실 위에는 35만 원씩 받고 밑에는 30만 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방 한 개가 7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6명을 다 합하면 월 215만 원의 매출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한 가구한테 아파트를 통째로 임대해주면 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학생들한테 방마다 월세를 주게 되면 거의 2.7배, 21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저희가 옛날에 쉐어하우스 강의를 들을 때 화장실 한 개당 사용 가능 인원을 최대 4명 정도로 잡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5명이 되면 너무 불편하고 서울은 5명으로 운영하는 곳들도 있는데 아마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저희는 최대 4명을 넘기려고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이 조치원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2개이기 때문에 6명이 생활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 일반 임대 놓는 것보다 숨은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가전하고 가구에 드는 비용인데요. 초기 세팅에 드는 비용이 어림잡아서 약 4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저희가 실제 세팅할 때는 당근마켓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세팅을 하게 되긴 하는데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새 제품하고 적절히 섞어서 구입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비용을 약 4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으로 쉐어하우스 매출을, 그래서 이 400만 원 같은 경우에 아까 월세 215만 원을 받게 되면은 2달이면은 이 세팅 비용을 다 뺄 수 있고,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좀 수익이 극대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세종이 아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 투자금을 다 회수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서 투자금 규모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매출 윤곽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매수한 세종시 아파트가 가격 상승도 있었어요. 저희가 샀던 그 타이밍이 운이 좋게도 그 가격이 오르기 전이었었는데 이후에 좀 작년 2020년쯤부터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많은 폭의 상승을 했었지만 저희는 팔지는 못했고요.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또 이러면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또 금리가 대폭 상승이 돼서 저희가 주담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한 1.5배 정도는 뛰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쉐어하우스에서 수익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무리 없이 이 이자를 상환하면서 집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까지 염두에 두신다면 사실 별도의 공부가 따로 필요하긴 한데요. 지방의 경우에는 뭐 다른 데도 비슷하겠지만 연식이 너무 오래되지 않은 건물로 하는 것이 쉐어하우스 운영 측면에서도 가격 상승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경험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가 매입으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 대상은 지방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향후에 시세 차익도 함께 노리고 싶은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고요. 주의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공부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자금의 여유가 있거나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 따져보셔야 되고 또 자가를 매입해서 운영하신다면 지역에 따라서 대출을 이자 같은 것도 잘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되고 그런데 가장 좋은 점은 자가로 운영했을 때 계약
기간을 갱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래오래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메리트예요. 왜냐하면 쉐어하우스가 초기에 세팅하는데 아무래도 좀 노력이 들기 때문에 힘들어 세팅한 만큼 오래 운영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매물을 인수하는 방법, 아까 설명드렸는데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다른 일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하지만 쉐어하우스 운영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한테 적합한 방법이고요. 아니면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나는 좀 세팅에 들어가는 수고를 덜고 싶다라든지 입주자 모집이나 운영 같은 거에 좀 어려움을 느끼는데 좀 그런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기존 매물을 인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첫 쉐어하우스는 세종에서 오픈하고 서울에서 이제 인수를 받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착수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서울 시장에 대한 이해도 인수를 하면서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꼈던 점은 지방에서 운영을 하는 것과 사실 서울에서 운영을 하는 것의 본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서울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어렵다 이렇다기보다는 오히려 수요가 더 많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태되는 매물 같은 경우에는 가보시면은 알아요. 느낌이 왜 여기가 사람들이 다들 그 집을 볼 때 느낌이 오잖아요. 아, 여기는 살고 싶다. 여기는 좀 관리도 안 되는 것 같고 지저분하다. 이러한 느낌이 딱 오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거나 정말 살 사람이 어떤 것들이 불편할지를 생각해서 세팅을 한 공간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인실 같은 경우에는 짐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공간을 배려하지 않는 쉐어하우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정말 작은 옷장을 갖다 놓고 싱글 침대 작은 걸 갖다 놓고 이렇게 되면 사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모를 수 있어요. 집을 구하는 학생들이 20대 초반이라면 뭐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들어갔다가도 실제로 살다 보면 불편한 점들이 반드시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살림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한 불편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불편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실에다가 좀 2인실 학생들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해준다거나 이런 사소한 배려들이 2인실 구하는 분들께도 잘 전달이 된다면 서울에 운영을 하더라도 특색 있고 안정적으로 쉐어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월세를 구해서 아까 전세차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방법이고요. 이런 경우는 자본금이 적은 경우에 선택해 보실 수 있고, 수고가 좀 들어가더라도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 자본금이 적으니까 여러 개를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 3호점, 4호점 이렇게 운영하시고 싶으신 분들께 적합한 방법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물을 계약하는 방법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계약하기 전까지는 사실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돼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스토리로 느끼셨을 텐데 첫 번째는 일단 자가 인수 월세 중에 나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쉐어하우스를 하고자 하는 지역을 정하고 근데 이 지역을 정할 때 보통 다른 강의에서는 뭐 수익률을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가 가까운 곳에 첫 쉐어하우스는 오픈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무래도 모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주 방문을 하고 또 예를 들어 뭐 크게 발생하진 않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심적으로 가까이에 있으면 내가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러한 안심이 되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운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도 첫 쉐어하우스는 살고 있는 지역에서 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오픈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 지역에도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존 쉐어하우스를 꼭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러브 쉐어하우스를 참고하시면 되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가지고 계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도 문의를 해볼 수 있고요. 아마 한 두세 군데 정도만 다녀보셔도 대충 아시게 될 거예요. 금액을 얼마를 받으면 되는지, 방을 어느 정도 꾸미면 되는지, 위치를 어느 지역에 하면 되는지, 여기에 어떤 수요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정말 현장을 가보시면 금방 파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녀오신 다음에 예상 수익률과 나의 경쟁력을 파악하시는 과정, 이 과정은 자가 인수 월세 다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 지금 관심이 있으시다면 일단 내가 진짜 할지 말지는 이거를 해보시고 결정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본론 A, B에 걸쳐서 쉐어하우스 오픈 경험, 방법들에 대해서 나눠드렸는데요. 저희가 쉐어하우스 강의를 처음 들었을 때처럼 호기심도 많이 생기시겠지만 여전히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크실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김민경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내용부터 저희 남편이 답변을 드릴게요. 네. 질문 내용이 시니어 분들의 운영 차별화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과연 쉐어스의 CSF가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질문해 주신 선생님의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이러한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니어들이다 보니까 젊은 그런 대학생들과의 소통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쁜 인테리어들 내가 따라간다곤 하지만 그걸 완벽하게 수행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덜컥 그 시장에 들어가서 내가 경쟁력을 가지고 수익성을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당연히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하는 고민이기도 하면서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럼 쉐어스의 CSF가 무엇이냐? 그 대학생들이 어떠한 기준을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쉐어스를 선택하냐를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허들을 던지고 싶은 게 쉐어스가 좀 여러 선생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고시원과 하숙집의 딱 중간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그 고시원에 뭐 총무가 있긴 하지만 그 고시원을 운영하는 그 사장, 원장, 건물주가 나이가 많은 사람인지 적은 사람인지 사실 전혀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하숙집 같은 경우에는 고시원이랑 다른 게 그런 하숙집 아주머니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제 강점이 있고 또 기존의 하숙집의 컨셉을 보면 이제 맛있는 밥을 주는 하숙집이 굉장히 어, 선택을 많이 받는 하숙집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고시원보다는 조금 더 나은 공간을 제공하지만 하숙집처럼 밥을 주는 등 되게 디테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정도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CSF가 예쁜 인테리어나 소통을 잘하고 얼마나 그 쉐어하우스의 호스트가 매력적으로 보이냐는 중요하지만 그게 첫 번째 CSF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CSF는 뭐냐? 결국은 그 학생들이 어, 조금이라도 저렴한 월세를 내면서 조금이라도 나은 공간, 나은 방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가장 CSF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쁜 인테리어보다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이라도 개인이 차지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시니어 분들이 쉐어하우스 오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만약 그분들이 좀 젊은 사람들의 소통과 예쁜 인테리어를 꾸미는 것에 자신감이 약간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키는 뭐냐면 일정 부분의 수익성을 포기하는 거라고 저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젊은 사람들이 쉐어하우스를 오픈할 때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입주하는 입주생들의 숫자를 많이 늘리려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쉐어하우스의 초기 모델이 이게 어떤 식으로 강의를 많이 팔았냐면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모델이다. 근데 그거를 들여다보면 안방을 3인실까지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잘 받쳐줘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명이 한 방을 쓴다는 거는 그만큼 개인 공간이 줄어든다는 건데 그것을 그런 단점을 상쇄하는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테리어가 너무 특별해.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공간은 좁아지지만
그 예쁜 집에서 살고 싶은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경우는 가능하다면 하지만 만약 시니어 분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나는 2인실은 없는 걸로 간다. 그래서 가장 넓은 방도 2인실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1인실로만 세팅을 해서 일정 부분의 수익성을 내가 포기하겠지만 좀 더 학생들에게 넓은 공간을 제공해 주겠다고 한다면 그 쉐어하우스를 운영하는 그 호스트가 시니어이더라도 또 소통이 뭔가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어렵더라도 또 인테리어가 아주 예쁘지 않더라도 저는 그 쉐어하우스는 분명히 대학생들이나 입주 고객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까지 저는 좀, 좀 생각을 해봤고요. 또 질문을 좀 더 받아볼까요? 저 질문 많이 들어가 있어요. 채팅창에 질문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다음 질문은 쉐어하우스 관리를 해주고 계시는지, 현재 강남 일원역에 아파트를 자가로 가지고 있는데, 사정상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답변 드릴까요? 저희 쉐어하우스 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다른데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이시장에 있어요. 그래서 좀 거리가 멀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청소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입퇴실 시에만 그 대청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문제가 생겼다, 뭐 보일러가 뭐가 됐다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해결을 하는데 대부분 아파트다 보니까 관리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관리실에 연락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직장인 분들이나 유학생 분들이 거주를 하셨는데 서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시스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서비스를 완전하게 제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도 그 월세를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 비용이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살고 있는 거주자들에게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많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만큼 가격을 조금 덜 받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서로의 이해도가 맞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되는 쉐어스를 살고 싶은 분들은 비싼 데로 가시고요. 모든 분들이 수요가 그렇진 않거든요. 나는 정말 거의 뭐 주말에는 잘 없고 평일에는 이제 잠만 자는 정도로 활용을 하는데 비싼 데 가는 데는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분들은 조금 저렴해도 조금 저렴한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선택을 하시고요. 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경쟁이 센 시장이어서 매달 청소하는 걸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거 이외에도 입주자 이벤트들을 활용해서 경쟁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자와 세금은 저희가 세 번째 파트에서 따로 강의를 할 예정이어서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8시가 조금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계시면 질문 더 받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혜경 선생님께서 기존 쉐어하우스를 방문할 때 부동산에 방문해서 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했는데 좀 약간 이례적인 경우였고요. 이제 세종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존 쉐어하우스를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렸던 네이버 카페에 양도 매물이 올라오면 그 양도 매물을 올린 호스트가 본인의 연락처도 이제 같이 올려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호스트에서 직접 연락을 해서 인수 의사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조율을 받아서 이제 바로 집을 이제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김정민 선생님 질문이 관리를 저희가 맡아서 하는 일을 하는지라고 여쭤보셨던 거네요. 네, 저희가 지금 다른 쉐어스를 맡아서 관리하는 것들은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5호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사실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던 이유가
쉐어하우스를 반드시 하셔라.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가 아이캔 유튜브를 통해서 배운 것들, 홀로서기, 그리고 또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 일상을 관리하는 능력 등 여러 가지 능력들을 키웠고, 또한 다른 것과 다르게 이타성이라는 감각을 많이 배웠잖아요. 저는 이 이타성이라는 것이 결국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혹은 생각해보는 일들에 입혀진다면 그것이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느껴서 이번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짧은 강의였지만 백만장자 시크릿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라라는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중요하게 나누고 싶은데 사실 어떤 것이든 새롭게 시작하려면 용기랑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그 모든 거를 혼자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침 저희가 아이캔유 커뮤니티에서 경험을 나누고 서로 계속 배워가는 것처럼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쉐어하우스를 운영해보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뭐 저희가 더 잘해서도 아니고, 그냥 단지 먼저 해봤기 때문에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라고 막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막히는 부분이 생겼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을 하다 보면 답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고, 또 김익환 교수님께서도 원하시는 아이캔 유니버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아이캔유에서 뭐 채소 과일식 방에도 들어가고 또 북클럽이나 여러 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항상 긍정 에너지를 얻어서 같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저희도 여러 이웃님들께 긍정 에너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고요. 긴 시간 강의를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오픈하는 과정까지 한번 같이 해보셨잖아요. 그럼 다음은 이제 정말 등록을 하고 오픈을 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세 번째 강의도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오픈 채팅방을 개설을 할 때 비밀번호 거는 거를 좀 깜빡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랜덤으로 아이캔 유튜브 아닌 분들이 들어와서 가끔 메시지를 남기시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오픈 채팅방을 다시 한번 옮기려고 해요. 그래서 3회차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새로운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다음 3회차 강의에도 궁금하신 것들을 한번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으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추가 질문은 카톡방에 주셔도 되고 개인톡으로 주셔도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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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